내가 된다는 거. 빙 내가 된다는 거. 데이터 사이버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 의식을 탐험한다. 자, 내가 된다는 거. 의식의 측정이라. 당신이 지금 의식이 있는가?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와 의식이 전혀 없는 살아있는 고기 덩어리 또는 내면의 우주라고는 없는 실리콘 덩어리는 어떻게 다른가? 새로운 이론과 기술이 나타나면서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의식의 소진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17세기 프랑스 파리의 생강 좌한 파리 천문대 아래에서는 어둡고 시원한 지하실이 있었다. 이 지하실은 과학의 역사에서 지식의 발전의 측정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놀라운 역할을 했다. 당대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신뢰할 만한 온도계를 개발해서 열의 본질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경쟁했다. 열이 사물로 드나들며 흐르는 물질이라고 보는 열량, 이 이론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있었다. 이 이론을 수정하려면 사물의 뜨거움이나 차가움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정확한 실험이 필요했다. 이런 실험을 하려면 대체 무엇이 열인지 측정할 도구와 서로 다른 측정값을 비교할 척도가 필요했다. 과학자들은 신뢰할 만한 온도계와 온도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했다. 하지만 검증된 적절한 척도가 없다면 어떻게 온도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게다가 우선 신뢰할 만한 온도계가 없다면 어떻게 온도 척도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 난제를 해결할 첫 번째 단계로 과학자들은 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기준인 고정점을 고안했다. 이조차도 쉽지 않았다. 물을 끓는 점 같은 유망한 고정점 후보는 고도나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압 같은 요인이나 유리 용기 표면의 거친 정도 같은 미묘한 요인에도 영향을 받았다. 비교적 일정한 냉기를 유지하는 파리 천문대 지하실은 이런 요인에 방해받지 않고 온도 고정점을 연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소로 한동안 주목받았다. 이는 그렇게 특이한 제안은 아니었다. 버터의 녹론점을 고정점으로 보자는 조아킴 달렁새의 제안이 더 특이했다. 결국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수능 온도계가 발명되며 열량 이론은 새로운 과학적인 열역학 이론으로 대체되었다. 전설적인 인물인 루트비 볼츠만과 켈빈 경이 이룬 혁명이었다. 열역학 이론에 따르면 온도는 물질 내 분자운동의 광범위한 속성으로 특히 평균 분자운동 에너지를 일컫는다. 분자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온도는 높다. 열은 서로 온도가 다른 두 개 사이에서 전달되는 에너지다. 열역학이 그저 온도에서 상응하는 평균 운동 에너지 확립이성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열역학은 온도가 진짜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 새로운 이론으로 무장한 과학자들은 이제 태양 표면의 온도나 이론적으로 모든 분자운동이 멈춘 절대 영도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물질의 측정값에 따라서 예전의 척도는 근본적인 물리적인 속성에 바탕을 둔 척도로 대체되었다. 온도와 열의 물리적인 토대는 더는 미스터리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연구했고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교 재직 중인 과학사학자 장하석의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책을 처음 읽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과학적인 진도가 측정법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온도계 그리고 온도계가 열의 이해에 미쳤던 영향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정점이라는 정해진 척도로 상세한 정량적인 측정을 하게 되면서 불가사의한 현상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의식에 대해서는 서도 이와 같은 접근을 적용할 수 있을까? 철학자들은 때로 타인, 동물, 기계 등
무언가의 의식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상의 의식 측정기를 상상한다. 어려운 문제 논쟁이 한창이던 1990년대의 한 회의에서 데이비드 차머스는 늙은 헤어드라이어를 자신의 머리에 들이대며 만약 의식의 측정기라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유용할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의식 측정기를 대고 값을 읽어보면 의식이라는 특권이 어디까지 벗었을지 더는 미스터리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온도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측정법의 가치는 어떤 속속의 유무를 예 아니오로 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량적인 실험을 가능하게 해서 과학적인 이해를 바꾼다는 데 있다. 의식이 온도 같은 것이라면 저의식이 있다는 상태의 바탕이자 이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단일한 물리적인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 영향은 놀라울 것이다. 누군가에게 얼마나 의식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의 구체적인 수준과 정도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편입한 사례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식에 대해서 명확히 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의식이 온도와 다르고 오히려 생명에 더 가깝다고 밝혀지더라도 주관적인 경험의 본질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제어하며 설명할 다리를 놓으려면 정확한 측정법이 필수적이다. 의식이 온도와 비슷하든 생명과 비슷하든 측정법은 질적으로 양적인 것으로 막연한 것을 명확한 것으로 바꾼다. 의식의 측정법에는 현실적인 동기도 있다. 환자의 의식 상태를 일시적으로 망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마취제를 적절히 투여하는 마취 기술은 매일 400만 명이 넘는 환자에게 적용된다. 특히 마취할 때는 의사가 환자의 근육 반사에 방해받지 않고 수술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마비를 유도하는 신경근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의식 측정기가 있다면 환자를 섬세한 균형 상태로 유지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나 최소 의식 상태 같은 끔찍한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식이 남아있는지 살펴볼 새로운 방법은 시급하다. 사실 뇌 기반 의식 모니터링 기술은 수년 전부터 이미 수술실에 도입되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이중 분광 지수 모니터다. 세부 사항은 특허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BIS는 실시간으로 여러 뇌 전도 측정값을 결합해 단일 숫자로 나타내어 수술 중에 마취 의사를 돕는다. BIS는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환자가 마취 중에 눈을 뜨거나 의사가 수술 중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는 등 의식의 행동 징후와 모니터 측정값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들어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술이 아니라 신경과학적인 실험실에서 새로운 의식 측정기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과거의 의식 모니터와 달리 이 새로운 접근법은 의식의 뇌 기반에 대한 최근 이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미 실질적인 효용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일은 누군가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다. 의식 수준은 생리적인 각성과 다르다. 의식과 각성은 보통 높은 상관관계에 있지만 의식과 각성은 여러 방식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 동일한 생물학적인 근거를 따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꿈을 꿀 때 우리는 의미상 잠들어 있지만 풍부하고 다양한 의식적인 경험을 한다. 식물인간 같은 비극적인 상태도 있는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람은 여전히 수면의 각성주기를 반복하지만 의식적인 인식이 있다는 행동 증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집에 가끔 불이 켜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 그림 이런 정상병력적인 여러 조건에서 인식과 각성의 관계를 나타낸다. 의식의 수준을 추적하려면 그저 깨어있는 상태와 달리 뇌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의식과 관련이 있는 유전소일까? 그렇진 않다. 소뇌에는 뇌의 나머지 부분을 합친 것보다 4배나 많은 뉴런이 있지만 소뇌의 의식과 거의 관련이 없다. 정상적인 소뇌가 발달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뇌 무형성 같은 드문 질환도 있다. 이런 환자도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전반적인 신경활동 정도는 어떤가? 뇌는 일반적으로 무의식 상태보다도 의식 상태에서 더 활동적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비록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뇌의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극히 미미하며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뇌가 멈춘다는 감각은 없다. 대신 의식은 뇌의 여러 부분이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와 연관이 있다. 전체로서의 뇌가 아니다. 중요한 활동 패턴은 피질과 렘 수면이 있다. 졸음, 얕은 수면, 혼수 상태가 있고 소발작, 이런 의식 수준이 의식 깨어 있다. 이렇게 기록한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접근법은 뇌 여러 부분의 상호작용을 추적하고 정량화해 의식 수준을 측정하고 의식과 각성을 구별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장 야심차게 구현한 접근법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의식을 가졌는지 숫자로 나타내려고 한다. 마치 온도계처럼 말이다. 이 새로운 접근법을 개척한 사람은 이탈리아 신경학자 마시미니이다. 마시미니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유명한 의식 연구자인 토노니와 함께 연구를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밀라노 대학교에서 자신의 연구지를 꾸려서 연구한다. 마시미니 연구 작업은 단순하고 우아하다. 이들은 뇌의 한 지점에서 활동하고 자극하고 이 뇌 활동 펄스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 피질 영역으로 퍼지는지를 기록해서 피질의 각 부분이 소통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마시미니 연구진은 이 실험을 위해서 두 가지 기술을 결합했다. 하나는 내전도이고 하나는 경독의 자기자극법이다. TMS는 정밀하게 제어하는 전자석으로 두개골을 통해서 짧고 예리한 에너지 펄스를 뇌에 직접 쏜다. 그리고 EEG는 이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을 기록한다. 전기망치로 뇌를 두드리고 메아리를 듣는 식이다. 실험 참가자는 움직임도 유도되거나 번쩍임을 보이는 등 분명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놀랍게도 TMS 잽 자체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잽이 얼굴 근육이나 두피에 격리를 일으키면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대부분 TMS로 뇌 활동을 방해해도 의식적인 경험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 현상은 뉴런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뉴런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할까? 마시미니와 토노니는 우리가 직접 TMS 펄스를 느끼지는 못해도 TMS가 유발하는 전개적인 메아리를 의식의 여러 수준을 구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꿈꾸지 않고 잠자는 동안이나 전신마취 같은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메아리는 매우 단순하게 일어난다. 잽을 받은 뇌 부위에서에는 초기에 강한 반응이 나타나지만 이 반응은 물에 돈을 던지면 생기는 파문처럼 빠르게 사라진다. 하지만 의식 상태에서는 반응이 전혀 다르다. 이때 전형적인 메아리는 피질 표면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지며 복잡한 패턴을 이루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 이 메아리 패턴이 시공간에 걸쳐서 나타나며 복잡하다는 점은 뇌의 여러 부분, 특히 시상 피질 영역이 무의식 상태보다도 의식 상태에서 훨씬 더 정교하게 소통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무의식 상태와 의식 상태의 차이는 데이터를 살펴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메아리의 복잡성을 정량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자는 메아리의 숫자를 매겨서 복잡성의 정도를 나타냈다. 집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디지털 사진을 작은 파일로 압축하는 알고리즘과 비슷하다. 여름휴가 사진을 압축하듯이 시공간을 가로질러서 뇌에 퍼지는 정기적인 메아리 패턴도 0과 1이라는 숫자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다. 모든 비무작위 비율에는 압축된 표현, 원모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수열이 있다. 가장 짧게 압축된 표현의 길이를 해당 배열의 알고리즘 복잡도라고 한다. 완전히 예측 가능한 배열 알고리즘 복잡도는 가장 낮고 완전히 무작위적인 배열의 알고리즘 복잡도는 가장 높으며 어느 정도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 복잡도는 그 중간쯤이다.
마시미리 연구진은 실험실에서 기록된 메아리의 측정값을 습동 복잡도 지수라고 불렀다. PCI는 마시미리는 먼저 이 측정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꿈꾸지 않는 수면이나 전신마취 등 무의식 상태의 PCI 값이 휴지각성 의식 상태의 기준선의 PCI 값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결과도 고무적이지만 PCI 접근법의 진짜 강점은 연속적인 척도를 규정해서 의식 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미시미 연구는 의식장애가 있는 여러 뇌손상 환자의 PCI 값을 측정하는 획기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서 신경과 의사가 진단한 뇌손상 정도와 PCI 값은 매우 큰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각성은 유지되지만 의식은 없다고 여겨지는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PCI 값은 의식의 행동 징후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최소의식 상태인 환자의 PCI 값보다도 낮았다. 심지어 연구진은 의식의 유무를 나타내는 PCI 값의 구분선도 지정했다. 소식스 대학교의 우리 연구진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의식의 수준을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는 TMS를 이용해서 피질에 에너지 펄스를 쏘는 대신에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뇌 활동의 알고리즘 복잡도를 측정했다. 죄 없는 집이라고 보면 된다. 동료인 애덤 베럿과 전 박사 과정 학생 마이클 스카트너가 실시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EEG로 측정한 자발적인 피질 활동의 복잡도가 수면 초기와 마취 상태에서 확실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렘 수면 동안의 복잡도는 정상적인 의식적인 각성 상태일 때의 복잡도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렘 수면은 꿈꿀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인데 꿈도 의식이라는 사실을 보면 이해할 만한 결과다. 마시미리 연구진은 PCI 그 측정 값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고 이런 결과는 PCI 값이 각성보다 의식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주장을 더욱 뒷받침한다.